정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국밥집 아궁이에 불을 넣고 큰 솥에 사고를 올리는 것이 정순의 하루였죠. 손님들이 들어오면 두 손으로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는 늘 혼자라는 고요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남편 진수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빗길에 혼자 핸들을 잡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었죠. 정수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고 무서웠으니까요. 그래서 슬픔을 국밥집 연기 속에 묻고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져나간 뒤 정순이 앞치마를 풀고 막 잠깐 앉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수는 배수롭지 않게 받았습니다. 저는 하늘빛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정옥분 환자분의 가족이신가요? 정순의 손이 잠시 굳었습니다. 옥분 언니.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입에 올린 것이 언제였을까요?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읍매시장을 누비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과수원에서 크게 다친 뒤로 정수는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찾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뼈만 남은 언니의 모습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죠. 환자분 상태가 많이 위중하십니다. 가능하시면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너머로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국밥집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솥에 불을 끄고 앞치마를 개어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고모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 잠깐 망설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하늘빛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입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흰 건물 외벽에 가을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훅 밀려왔고 정수는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지연 사회복지사가 정순을 안내하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긴 복도 양쪽으로 병실문이 줄지어 있었고 가끔 신음소리나 텔레비전 소리가 틈새로 흘러나왔습니다. 정수는 신발 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마치 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52호 병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지연이 살며시 문을 열어주었고 정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첫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 위에 가느다란 형체였습니다. 언니라는 것을 알아보는 데에 몇 초가 걸렸습니다. 뺨은 움푹 꺼져 있었고 팔뚝은 막대기처럼 가늘었습니다. 피부는 누런빛을 띠었고 콧줄과 링거줄이 군데군데 꽂혀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희끄무레하게 빈틈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정수는 목이 꽉 막혔습니다. 이것이 정순이 기억하는 정옥분 언니였습니다. 크고 단단한 목소리로 남자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던 언니. 과수원에서 굵은 팔뚝으로 사다리로 올라가며 노래를 흥얼거리던 언니.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정수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언니의 차가운 손등을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기록 확인을 위해 바인더를 펼쳐두고 나갔습니다. 정수는 무심코 그 기록을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빼곡하게 채워진 이름, 거의 대부분 고모인 정남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문 날짜들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떤 달에는 한 번, 어떤 달에는 아예 공백이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자주 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병실의 공기조차 메말라 있었습니다. 꽃병에 꽂힌 조화 한 다발, 먼지가 쌓인 텔레비전 리모컨, 누가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주었다면 남아있었을 온기 같은 것은 어디서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있어봤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마음이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이 당겼습니다. 정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언니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정순의 손목 위에서 아주 천천히, 힘겹게,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검지가 피부 위를 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손을 빼지 않고 손바닥을 펼쳐 내밀었습니다. 언니의 손가락이 정순의 손바닥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도, 망, 처. 3글자였습니다. 정수는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반사가 아니었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전하려는 말이었습니다. 정수는 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언니, 나 여기 있어. 나 안 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 가을 하늘은 여전히 차갑고 높았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병원 주차장을 나서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언니의 손가락이 손바닥 위를 긁던 감촉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 망, 처.
단 3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공포와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바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모 집은 읍내에서 버스로 2정류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정수는 고모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리고 어쩌면 오해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모가 대문을 열었을 때 정수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고모의 얼굴에는 놀람보다 불편함이 먼저 지나갔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내려앉고 입술이 좁게 모아졌습니다. 그 표정은 반가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순이가 웬일이야? 고모, 저 오늘 언니 면회 다녀왔어요. 언니가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고모는 잠시 정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사들은 뭐래? 의사한테는 아직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 손바닥에 글자를 썼어요. 느낌이 아니라 진짜예요. 고모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은 어딘가 연습한 것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정순아, 그 몸으로 깨어나서 뭐 하겠니? 그냥 편히 가게 두는 게 효도지.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의 내용은 칼날 같았습니다. 편히 가게 두는 것이 효도라고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족이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모 집을 나왔습니다. 마을어귀에서 국밥집 단골 손님인 태수 씨를 만났습니다. 태수는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 살며 이런저런 소문을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순이 병원 다녀온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언니 과수원 있잖아요. 지금 정남순 씨 병이로 돌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옥군 씨 사고 나고 얼마 안 돼서요. 정수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 직후에 명의를 바꿨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사이에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사고.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자꾸 흔들렸습니다. 언니가 과수원에서 혼자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언니는 그 과수원을 수십 년 동안 혼자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을 눈 감고도 다니던 사람이 발을 헛디딘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걸까요? 정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모퉁이를 돌 때도 편의점 앞을 지날 때도 그 시선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순간 정순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문 앞 바닥이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날개를 접은 채 꼼짝 않고 죽어 있었습니다. 정순은 잠시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것이라고 생각하기엔 위치가 너무 가지런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문 앞 한가운데에 놓아둔 것처럼. 정순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누군가 정순이 병원에 다녀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등을 문에 기대고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며 정순은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문서로 보기, 바이트 측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전체 바이트는 4643바이트로 작성되었습니다. 목표인 6000바이트에 비해 약 1357바이트 부족한 분량입니다. 재작성은 하지 않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정수는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검찰에 가야 할까요? 그런데 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요? 손바닥에 쓰인 3글자요. 과수원 명의 변경료. 현관 앞에 놓인 죽은 새요. 어느 하나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혼자서라도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측에 연락해서 야간 자원봉사 간병인을 신청했습니다. 마침 인력이 부족하다며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정수는 낡은 가방에 작은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것이었습니다. 작동이 되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 낮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간간히 들려오는 기계 소리만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간호사실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언니의 병실이 있는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2호 병실 앞에 서자 정수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문틈으로 링거 기계의 초록 불빛만 새어나왔습니다. 정수는 살며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언니는 오늘도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주 조금씩 오르내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죠. 정수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언니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언니, 나야. 또 왔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언니가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정이 넘을 무렵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구두 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병원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그 소리가 점점 52호 병실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반사적으로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얼른 침대 옆 작은 커튼 뒤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고모의 아들 민철이었습니다. 민철은 마흔 즈음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 병실에 드나드는 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처럼. 그는 문을 닫고 불도 켜지 않은 채 곧장 언니의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검은 파우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민철은 링거줄 옆에 달린 보조 연결구를 열고 파우치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주사기 안에는 짙은 색의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양제라고 하기엔 색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정수는 눈을 크게 뜬 채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사기가 연결구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언니의 눈가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반쯤 감긴 채였지만 뺨 위로 투명한 물줄기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민철은 그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니의 머리맡에 살짝 몸을 숙이더니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다 우리 거야 누나. 정순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정순은 바로 알았습니다. 언니가 살아있는 동안은 재산을 완전히 넘길 수 없으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저 검은 액체를 쓰고 있다는 것도. 민철이 나간 뒤 정순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숨을 겨우 고른 정수는 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천으로 된 느낌이었습니다. 꺼내보니 먼지가 잔뜩 앉은 낡은 노트였습니다. 표지에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5분의 글씨였습니다. 정수는 손이 떨린 채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읽다 보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언니가 의심하고 있었던 것들, 고모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민철이 병원에 몰래 드나든다는 것,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줄이 정순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진수씨 사고, 고모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음, 확인 필요. 진수, 정순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정순은 노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둘 다였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가슴속은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녹음기와 일기장을 챙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드디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은 본인이 직접 쓴 건지 확인이 안 되고요. 녹음도 앞뒤 맥락 없이는 범죄 혐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심증만으로는 수사 착수가 힘들어요.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들리는 목소리가, 분명히 보이는 글자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바깥바람이 차갑게 볼을 때렸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무렵부터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밥집에 오던 단골 손님 몇몇이 슬그머니 발길을 끊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시선을 피하는 이웃이 늘었습니다. 고모가 먼저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에 위생점검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서류 하나가 빠졌다며 영업정지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흘러나왔다가 툭 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고모가 직접 국밥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고모는 손님이 없는 틈을 골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단정한 머리, 표정은 오히려 부드러웠습니다. 그 자리에 앉더니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정도면 국밥집 새로 열고도 남아 조용히 떠나면 서로 편해. 홍수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촌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언니가 필요한 거예요. 고모의 눈빛이 한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집어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는 뒷모습에서 아무런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늘했습니다. 정수는 그날 바로 법원에 법적 보호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문날이 되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고모는 판사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5년을 한결같이 곁에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찾아오지도 않더니 갑자기 이러는 건지. 목소리가 흔들렸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방청석 몇몇이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언니의 손바닥 사진이었습니다. 그 위에 작고 가지런한 상처 자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통증 반응 테스트를 위해 예리한 도구로 반복해서 긁은 흔적이었습니다. 의식이 없다고 알려진 사람에게 가한 자극의 증거였죠. 이 상처는 언니가 느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자만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법원은 정순에게 임시 보호자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쥔 날
정수는 법원 복도 벤치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수는 곧장 하늘빛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원한 서류를 내미자 병원 측은 더 이상 고모 쪽 요청을 따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구급차를 불러 언니를 읍내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언니의 들것이 복도를 지나갈 때 정수는 내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새 병원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전면 혈액 검사였습니다. 결과는 사흘 뒤에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정순을 조용히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신경 안정제가 과다 투여된 흔적이 확인됩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의식 회복을 인위적으로 억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의사의 입에서 그 말을 듣자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깨어날 수 있었는데 누군가 그것을 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해독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오뿐의 눈꺼풀이 더 자주 움직였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에는 정순이 손을 쥐자 언니가 먼저 손가락으로 힘을 주어 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놀라며 기록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고모와 민철은 법원 결정을 통고받은 뒤부터 눈에 띄게 다급해졌습니다. 민철은 여러 차례 살병원에 전화를 걸어 면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정순이 머물고 있는 숙소를 직접 노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순이 씻고 나오자 방안이 이상했습니다. 가방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창문 한쪽이 잠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다행히 녹음기와 일기장은 정순이 항상 가방 안쪽 지퍼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것만큼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수는 숙소에서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수는 그날 남편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진수에게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을 약국을 운영하는 재홍 씨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끔 약국 앞에서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거의 연락이 없었지만 정수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정수는 약국불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재홍은 정순을 보더니 잠깐 멈추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진수 씨 부인이시죠? 들어오세요. 정수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남편과 자신을 같이 불러주지 않았었습니다. 정순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재웅은 조용히 듣다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재웅은 약국 안쪽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남편 진수의 마지막 건강검진 전에 실시했던 혈액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진수가 생전에 꾸준히 건강을 체크하던 곳이 바로 이 약국이었습니다. 사고 나기 2달 전 수치예요. 이 항목이요? 정상 범위를 벗어났는데 그때 진수 씨가 따로 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정수는 손가락으로 그 수치를 짚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전문가에게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고모가 남편에게 건넸던 보양즙에서 심장박동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기간 소량 복용 시 운전 중 갑작스러운 심장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문서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언니에게 한 일과 남편에게 한 일이 이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가까워지던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정순이 병실에 들어서자 언니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또렷하게 천장을 바라보는 눈동자에 초점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문가에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덕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순을 바라보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순아. 그 한마디에 정수는 와락 울음이 터졌습니다. 침대 옆으로 달려가 언니의 손을 두 손으로 붙잡고 이마를 손등에 갖다 댔습니다. 언니의 손이 가느다랗게 떨리면서 정순의 손 위를 어루만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이윽고 오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고 힘이 없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는 또렷했습니다. 미안하다 정순아. 내 남편까지. 나 때문에. 정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그 얘기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그냥 있어. 아니야, 말해야 해. 더 늦으면 안 돼. 오뿌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고 나기 며칠 전 언니는 고모와 민철이 주고받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과수원 창고에서 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니가 그 안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선뜻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방법, 방해가 될 사람들을 하나씩 없애는 방법, 그리고 이미 실행에 옮긴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수의 이름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옥부는 그날 밤 몰래 그 대화 일부를 녹음한 SD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수원 안쪽 낡은 우물 밑에 방수봉투에 넣어 숨겨두었습니다. 며칠 뒤 언니는 그 과수원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물, 돌 3개 쌓아둔 곳, 그 밑에 있어 옥분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정수는 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찾아올게. 그날 밤 정수는 혼자 옛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고모 명의로 넘어간 뒤 이미 울타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담장을 돌아 뒷길로 들어갔습니다. 가을 달빛이 흐릿하게 땅을 비추었습니다. 발밑에 낙엽 밟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며 걸었습니다. 우물은 과수원 안쪽 감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돌 우물이었습니다. 뚜껑은 녹슨 나무 판자로 덮여 있었습니다. 언니가 말한 돌 3개가 그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뚜껑을 드러냈습니다. 어둠 속에 손을 뻗었습니다. 우물 안쪽 벽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돌틈 사이에서 손끝에 비닐 같은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꼭 쥐어 잡아당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철이었습니다. 손에 손전등을 들고 땅을 비추며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순과 눈이 마주친 순간 민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기서 뭐해요?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등 뒤로 감추며 옆으로 뛰었습니다. 민철이 곧장 쫓아왔습니다. 과수원 안에서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감나무와 사과나무 사이를 뛰고 낮은 담을 넘고 수로 옆을 달렸습니다. 정수는 신발이 진흙에 빠질 뻔하면서도 손에 쥔 봉투를 놓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과수원 동쪽 끝 철망 담장 앞에서 정수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담 너머는 국도였습니다. 민철이 뒤에서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를 악물고 담장을 기어올랐습니다. 손바닥이 긁혔습니다. 무릎이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넘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트럭이 불빛을 비추며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도로 옆에 서서 큰 소리로 도움을 외쳤습니다. 민철은 담장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든 것은 멀쩡했습니다. SD카드 속에는 고모와 민철이 직접 나누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를,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진수 씨는 이미 손을 썼다는 말, 다음은 옥분이라는 말. 그것은 더 이상 심증이 아니었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SD카드의 내용이 수사당국에 제출되던 날, 정수는 경찰서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긴장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재웅의 자료가, 그리고 언니의 손바닥에 남은 흔적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고모 집과 민철의 차에서 관련 증거물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약물 성분이 담긴 용기, 병원 드나드는 기록, 그리고 과수원병이 변경에 쓰인 위조 서류까지 하나씩 드러날수록 사건의 윤곽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 경찰차 2대가 고모 집 앞에 섰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이 골목어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현관문을 열고 나오다가 제복 입은 경찰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고모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입가에 항상 걸려있던 온화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고모는 고개를 획 벌려 그 자리에 서 있던 정순을 찾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네가 감히 내 집안을 망치냐. 이것도 가족이라고.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자한 표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얼굴이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처음으로 드러난 민낯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였다면 그 목소리에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어른들 말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배운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정수는 달랐습니다. 어깨를 펴고 고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철도 같은 날 아침 직장 건물 앞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오자 잠시 도망치려는 듯 몸을 돌렸지만 이내 멈추었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마을에는 빠르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인자하던 정남순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5년 동안 식물인간인 사람에게 독을 써왔다는 것, 다른 가족의 죽음에도 손을 댔다는 것.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과수원감도 나눠 먹었고 명절마다 인사도 주고받았던 이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증거는 증거였습니다. 정순이 국밥집 문을 다시 열던 날, 단골 손님 몇몇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섰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생했어요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수는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그냥 웃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의 회복도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해독 치료가 계속되면서 옥부는 점차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눈만 떴다가 다음에는 손을 들었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도왔습니다. 옥부는 이를 악물고 따라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맑은 날 오후, 옥부는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아 병원 복도를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바퀴를 천천히 밀며 창가까지 나아간 언니는 유리창 너머 바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함께 바깥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사고에 대한 재수사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보양즙 성분 분석 결과와 혈액 검사 데이터, 그리고 SD카드에 담긴 음성 기록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사관이 정순을 찾아와 남편이 마지막으로 다녔던 길을 다시 점검한다고 알려왔을 때 정수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드러났습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성을 무너뜨린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돛밥집 앞 골목에 산수유가 노랗게 피었습니다. 정수는 이른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그 꽃을 보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혼자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안에서 문 열었어?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부는 휠체어를 밀며 카운터 쪽으로 나왔습니다. 태어난 뒤로 정순의 국밥집 한쪽방에 머물면서 조금씩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앉아서 팔을 다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점점 빨라졌고 이제는 반찬 담는 것까지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파전도 해볼까요? 그래, 재료 있잖아. 내가 반죽 섞을게.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방에 섰습니다. 정순이 반죽을 붙이고 옥분이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 파 썰리는 소리, 두 사람이 주고받는 짧은 말들이 작은 국밥집을 채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순간들이 정순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옥분은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되돌아온 과수원 부지를 팔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오래 지켜온 땅이었지만 옥부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그 땅 붙들고 있을 필요 없어. 차라리 쓸모있게 쓰자. 옥부는 그 돈으로 지역 소외계층을 돕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노인 홀로 사는 분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아프지만 병원 가기 어려운 분들의 교통비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직접 도시락통을 들고 다녔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그 무렵부터 두 사람은 매주 일요일 아침 남편의 묘소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묘소는 마을 뒷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오르막이 조금 있었지만 옥분도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정순이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옥분이 그 옆에서 지팡이를 짚으며 나란히 올랐습니다. 비석 앞에 꽃을 놓고 두 사람은 잠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순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야 다 밝혔어. 오래 걸렸지? 미안해.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옥구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솔솔 지나갔습니다. 산 위의 햇살이 두 사람의 등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순아. 네가 아니었으면. 정순은 언니의 말을 가볍게 끊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우리가 같이 버틴 거야. 두 사람을 잠시 눈을 마주치다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억지로 꾸민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묵었던 것들이 다 녹아내린 자리에서 피어난 웃음이었습니다. 국밥집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쪽 벽에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렸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옥분이 처음 휠체어를 탄 날 간호사가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정순이 언니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옥분은 바퀴를 잡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그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두 분이 자매예요? 정순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예요. 그 한마디가 참 좋았습니다. 봄날 오후 국밥집 창가에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솥 앞에 서서 국물을 젓고 있었고 옥부는 창가 테이블 옆에서 도시락재단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님 두어 명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국밥 끄는 냄새가 따뜻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아무 사건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수는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곁에 있고 따뜻한 국물이 있고 문을 열면 봄바람이 들어오는 이 작은 공간이 정순이 지켜낸 세상이었습니다. 창가에서 옥분이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빙긋 웃었습니다. 정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국밥집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